모의고사 8회입니다. 몰아서 좀 해서 죄송하고, 이 우리 단톡방에 화잔진 기준 개정, 이게 이제 어제 날짜, 21년도 2월 19일자로 이렇게 해서, 개정 확정된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넣고, 그 다음 페이지에 스프링쿨러.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예. 들어오면서 다들 들고 가는데 왜 욕심이 없으시노? 예. 이거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스프링쿨러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5조 가압 송수장치, 즉 펌프를 얘기할 건데, 여기 이제 그 1항의 17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설되어 있는 조항이다. 부식 관련해서 부식 관련돼 있어서 해라. 아이고, 이거 들어가십시오. 부식 관련돼서, 부식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착 관련돼 있는 부분들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예. 하고 누수 같이 고민하고요. 세 가지 한번 써볼까요? 그다음에 이 펌프를 부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착되는 형태 이런 것들 다 방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얘네들은 다 누수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냥 누수니까 실링 많이 해야 돼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랜드 패킹이나 메커니컬 실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축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케이싱이 있고, 이렇게 한번 덩어리 젖혀볼게요. 케이싱이 있고 임펠러가 이래 있고요. 축을 이렇게 쥐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생각하세요. 얘가 간단하게 그리면 얘가 케이싱, 얘가 임펠러, 날개죠. 얘가 축,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임펠러는 거기다 청동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임펠러, 그리고 축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케이싱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요 부분이 요 사이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지요? 요 사이에서 물이 새는 거지. 요걸 갖다 이렇게 딱 패킹으로 막아야 돼요. 물 안 새게. 요걸 갖다 우리는 실링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부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시험 문제 한번 준비. 부식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셀 수 있는 부위들. 부식이 생기게 되면 누수가 생기는 만큼 우리가 말하는 법정 방수량이 안 나와서 소화 실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6조에 우리가 말하는 유수검지 장치 실일 자체가,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했는데 개구부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구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왼쪽 오른쪽 구분되지요? 이렇게 봐라 그냥. 그래서 점검구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밸브가 들어가 있는 점검구 크기가 0.51m. 나중에 한번 정리할 텐데, 우리 소방의 모든 이제 크기는 내경을 기준으로 해요. 내경. 되겠죠? 그러니까 문 크기는 0.8에 1.5라. 근데 안에 문을 요만하게 만들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약간 실무적으로 다 이해해 놓으세요. 자, 그 밑에 배관 부분이다. 배관은 좀 많이 바뀌어서 복합적으로 좀 이해를 시킬게요. 자, 12항에, 그죠? 예. 그 밑에는 1호가 있네요. 1호가. 원래는 지금 나와 있는 시험장치라고 하는 거. 시험장치 위에 줄 쳐놓으세요. 시험장치 네모 쳐주세요. 8조 배관에 바로 오른쪽 보니까 12 해서 네 번째 줄에 시험장치가 있어요. 네모 쳐놓고, 이 시험장치는, 그죠? 예. 제일 먼, 원래 해놨죠. 제일 먼 가지 배관 끝에서 연결해서 써라고 했었어. 근데 얘가 기준이 바뀌었지. 오른쪽으로 가니까 습식 동그라미, 부합식 동그라미 하면 그냥 2차 측 배관에 연결하면 돼요. 끝. 됐죠. 그리고 건식이 있네. 건식은 동그라미 치고, 건식은 가장 먼 거리에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유수검지 장치의 2차 측의 내용적, 이런 거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내용적에 대한 제한. 되겠습니까? 내용적이 2840리터 정도 초과하는 건식 밸브는 1분 이내에 개방되라.
우리 원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계체계 없네. 기계체계. 750갤론이다, 그죠? 걔네가 어느 정도 되죠? 페이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조금 찾아봅시다. 네. 그래. 건식 밸브 보시면, 건식 밸브의 제한이, 건식 밸브도 750이라 가지고 2830, 똑같네요. 이게 NFPA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잠깐만 써보면,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건식 밸브가 있어요. 건식 밸브는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하면 시간 지연이었어요. 시간 지연. 그래서 얘네들은 용량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500갤론 그리고 75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750갤론이 2839 또는 40이거든요. 리터로 하면. 그래서 얘보다 용량이 크게 되면 1분 이내에 방수가 되면 괜찮아요. 1분 이내 방수. 그 조건이 도입됐어요. 이해되지요? 줄 쳐놓으세요. 500보다 이하면 시간 상관없어요. 내용적 기준으로. 내용적. 그죠? 그러면 이런 기준이 나오면 NFPA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우리는 어떤 장치 보완해야 되고, 추가로 한번 생각하면 돼요. 줄 한번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메모합시다. 가장 먼 가지 배관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자, 한번 써볼게요. 가장 먼 배관이에요. 가지 배관. 가지 배관은 거의다가 25mm나 32mm를 쓰는데 이 배관경은 D라고 해서 다시 이해시킬게요. 배관경이 짧으면 짧을수록 마찰 손실이 굉장히 커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찰 손실에 대한 가장 크게 제한을 받는 곳에서 틀어서 문제가 없이 나오면 나머지는 다 괜찮단 말이에요. 원래 그 의미였어요. 이렇게. 처음 나왔었을 때 상식적으로 2차측 배관에서 어디든지 써도 상관없지 않겠냐 했는데 기준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 기준의 속뜻은 광경이 가장 멀고 가장 머니까 멀고 길이가 길다는 말이지. 멀고 가장 가는 관에서 틀었었을 때 손실은 만약에 문제없이 나오게 되면 가까운 쪽은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습식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형태로 가고 이렇게 갈게요. 그죠? 그래서 쭉 가서 제일 끝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끝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시험 밸브를 하나 내렸어요. 우리가 시험 밸브 이렇게 밸브 하나 넣고 이게 시험 장치였어요. 제일 먼 곳.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차 측에 아무 데서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옮겨왔어요. 문제 없어요. 이쪽편이 손실이 가장 크거든. 여기서 이상 없으면 가까운 데는 더 문제 없는 거지. 반대네. 여기 끝에서 문제 없으면 앞쪽은 다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 선실 크게 차이 없다. 가까이 가라. 이 부분 잘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가장 먼 구경이었는데 25mm 이상. 그죠? 두고 개폐 밸브 개방형 헤드 동등 방수 성능을 가진 오리피스 설치해라. 상세 기준만 한번 정리하고 시험 장치는 비교적 근처 얼마 안 났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한 번 더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헤드 설치 제외 장소는 방풍실이 추가가 됐고요. 간단하게 이것도 신설. 3페이지에 지하구는 반드시 외우세요. 지하구는 네모치고 별표하고 화재안전기준 모든 부분에서 지하구에 대한 문구는 다 일로 몰았어요. 다시 정리하세요. 화재안전기준 모든 부위에 있는 지하구는 다 끌고 왔어요. 일로. 그래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이 신설되면서 다 가져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한번 보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면 자탐에서 볼까요? 제일 첫 번째 5페이지 보니까 메뉴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보입니까? 메뉴에 경계구역에서도 그렇죠? 1항의 4호가 지하구에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 삭제가 돼요. 이제 없구나. 이렇게 자타면 없어지고 지하구 쪽으로 넘어가고 그 밑에 7조에 감지기에서 그렇죠? 12호의 바 항목에 지하구라 사라졌어요. 그리고 6항에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 삭제됐어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지하구는 전부 다 이제
한쪽 기준으로 몰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층 건축물이 다 몰아진 것처럼. 발신기 마찬가지 기준이네요. 보시고 그 밑에 5번에 소화기 및 자동 소화장치, 그렇죠? 예, 지하구의 경우에는 보입니까? 삭제됐어요. 이렇게. 맨 아래쪽에 6번 비상경보장치 보세요. 맨 아래쪽에 지하구 삭제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미분무 지하구 문구 사라졌어요. 이렇게. 간이 스프링쿨러는 책에 있는 기준에서 문구가 좀 더 잘 명료하게 표시되면서 제1호 마, 그죠? 예, 목에 방갈로 1의 가 항목만 대상이 됐어요. 이건 우리 교재에 수정 잘해서 넣어놨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반어 들어가세요. 교재에 줄 쳐져 있는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교재 참조해서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19일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바뀝니다. 내진은 출력을 못 드렸었는데 내진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정리해서 드리든지. 내진이 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2개 나온다 생각하고, 그런데 나올 줄 알았지 이 자식 안 낸다 이 자식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나가도록 하세요. 내진입니다. 그 부분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풀이 짧게 하면서 점등 방식에 대한 삼선식, 이게 뭐 제일 많이 나온 축에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우세요. 그냥. 그렇죠? 예, 세책 기준으로 했었을 때 243페이지 중에 있는데 실무에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도등을 딱 사오면 선이 3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색, 흑색, 이렇게 적색, 녹색이나 돼 있어요. 그렇죠? 또는 적색이나. 요 밑에 있는 색깔은 녹색 또는 적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분리해서 쓸 거냐, 묶어서 쓸 거냐 하는데 이선식은 이 2개를 묶은 거예요. 이 2개를. 그러니까 흑색이랑 지금 나와 있는 적색이랑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실무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몇 번 결선도를 그려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번 반어 들어가세요. 회로도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로도. 자, 어떤 회로도가 몇 번 나왔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첫 번째. 이렇게. 자, 회로도는 한번 메모할게요. 피난구 유도등 몇 번 잘 많이 나왔어요. 피난구 유도등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축에 속해요.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 자, 결선은 3선식이 있고요. 3선식이 있고 2선식이 있는데 2선식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상시점등이에요. 상시점등. 그리고 3선식은 화재시점등 되는 타입이에요. 이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라고 한번 보는 거지. 그죠? 네.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에 점등 스위치가 따로 달려 있어요. 수신기에 점등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딱 켜면 불이 딱 들어와요. 그렇죠? 하지만 봅시다. 만약에 비상시, 이때 비상시는 재난 또는 화재시 이렇게 봅시다. 비상인 경우에는 사람은 어떠한 본능이 있는지가 123회 때 나왔어요. 자, 본능. 그죠? 예. 귀소 본능이 있어요. 가던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가장 피난적인 입장에서 좋으려고 하면 가던 길에서 불 켜져 있는 등이 항시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항시, 죄송합니다. 항시 불 켜져 있는 유도등이 피난 경로에 있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과되는 경로가 피난 경로인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불나면 글로 도망가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인간의 본능도 한번 고민하고 항시 점등되어 있는 것들이 제일 필요하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선 부분에. 두 번째, 어떤 걸 조금 더 고민해 볼까요? 그래서 몇 번 안 나왔지만 비상방송일 때요. 비상방송 결선이 있어요. 비상방송은 겸용이냐 전용이냐 개념이. 겸용이냐 전용이냐. 이때 겸용은 일반 방송을 겸용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 전용은 별도의 라인이지. 약간 돈이 좀 비싸서 안 쓰고 있는 형태일 뿐이지만 무조건 전용이 더 좋긴 합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그죠?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이 개념이지. 그죠? 예. 비상 라인으로 가게 되면 볼륨 조절은 안 되는 거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비상 시에는 볼륨 조절은 안 돼요. 실무적으로. 평상시에
비상 라인에 볼륨을 좀 높여놓는 형태가 좀 필요하죠. 전자사 세팅할 때. 바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회로도 결선도에서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왔던 건 뭡니까? 하면 Y델타에 대한 결선이에요. Y델타 결선. 그죠? 그 부분까지만 한번 준비해서 보시면 결선은 그렇게 시험에 우리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3가지 정도만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신기하게. 회로도 결선도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한두 번 나왔던 것들이 4번째. 그죠? 내화 내열 배선에 대한 경로지. 내화 내열 배선에 대한 회로도 어떤 선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 그죠? 엄청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내화는 전원 라인이에요. 이때 전원은 갈로하고 전원도 들어가고 비상전원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내열은 그 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요 그림 별로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보시고 요거 잘 해놨어요. 요 3가지, 5가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번 꼭 체크해서 이거 뭐 삼선식 써도 되는 것들 있지. 그리고 언제 불 켜져야 되냐 그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되니까.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비상조명 등 네모치 놓고요. 구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조명 등에 대한 구분은 등은 그죠? 등은 뭘로 따질 때 우리 많이 쓸 겁니까? 3가지 세팅을 해놔야 돼요. 첫 번째 조도의 개념, 휘도의 개념, 식별도의 개념. 이렇게 해서 3가지에 대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정리하세요. 우리 소방에서는 주로 뭘로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피난이죠, 피난. 피난 관점에서 첫 번째는 유도등이고요. 유도등이고 두 번째는 비상조명등이라는 걸 써요. 가끔 특이하게 휴대를 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씁니다. 유도등의 특징은 뭡니까? 라면 지금 밝기가 조성되고요. 조도가 있고 그리고 방향을 표시해줘요. 방향을 표시해주고 비상조명의 특징은 뭡니까? 라면 조도만 표시해줘요. 조도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배치하고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개구리 눈가리 같은 애들. 그래서 밝기구나. 둘 다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공통적인 안타까운 점은 얘네들은 일룩스의 목숨을 걸고 있어. 골치 아파. 일룩스. 그래서 그 외적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라면 고층의 피난안전구역에 10룩스가 있고요. 10룩스가 있고 도로 터널 기준에 10룩스가 있고요. NFPA 기준에 10.8룩스가 있어요. 이렇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배경을 한번 갖고 가볼게요. 평상시 우리는 느끼는 조도가 얼마입니까? 200에서 300 정도 돼요. 200에서 300에서 화재 발생 시 1룩스로 바뀌는 거야. 이를테면 그러면 수능에 제한이 생겨요. 수능의 장애. 이거 한번 써놔보세요. 수능 장애. 건축의 기술사님들 잘 아세요. 이렇게. 그죠? 우리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면 터널 내부에서 어두워졌다가 밝은 탁 나가거나 이러면 눈이 빨리 안 돌아오는 것이.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부분일 때 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라면 조도 올리자. 올리자. 양념처럼 조금 빠진 게 뭡니까? 대상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얘네들은 거의 모든 대상이에요. 모든 대상.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화기하고 유도등은 거의 모든 데 달려요. 그러니까 소방하는 사람이 그냥 소화기, 유도등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뭡니까? 라면 얘네들은 정전시. 화재로 인한 정전시. 화재 등, 이래, 화재 등. 화재랑 또 쳐가야겠는데. 화재 등에 정전되면 불 들어와야 되는 목적이에요. 다시 이 2개를 보니까 어떤 개념이 더 큽니까? 라고 개념이 쓴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파악되는 거예요. 유도등이 비상조명등보다 요렇게. 이게 되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유도등 설치하면 기존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네. 참고해서 봐놓으세요.
그 내용으로 해서 실제 기준을 잘 외웠는지 비상조명등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고요. 일룩수예요. 고층. 그 다음에 도로터널 NFPA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그렇죠? 대책을 뭘로 할 거냐? 그냥 조도 올려, 조도. 조도 올릴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등을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수업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배강 번호를 고려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요번에 내가 그 내용 문구를 올렸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놓읍시다. 배강 번호라는 게 있어요. 배강 번호 표가 있어. 배강 번호는 D- 몇 번이라고 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에 따라서 필요한 룩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한 설치거리에 따라서 필요 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설치 거리에 따른 조도 확보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나중에 보면서 할게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잘했어요. 설치 대상 그죠? 예, 비상조명등 각각 NFPA 거. 그래서 요거 당구장 표시하고 조도는 10룩스. 쉽게 이해하면 밝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피난용이다. 그런 관점을 접근해라고. 밝을수록 안전하다. 피난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들. 알 수 있지요? 감광계수를 다 들고 오면 너무 많이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유도전동기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유도전동기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좀 접근할게요, 그죠? 회전을 어떻게 할 거냐, 회전수. 회전. 모터의 회전. 모터의 회전이 뜻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볼게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펌프는 방수량과 방수압과 방수량을 뜻해요. 회전이. 팬은 풍압과 정압의 관점이고 풍량을 뜻해요. 이건 관점은 제어의 관점이에요. 모터에 대한 제어 관점. 모터 회전에 대한 속도를 얘기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속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잘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극수고 얘가 모르겠는데 얘가 주파수예요. 극수하고 주파수하고 극수로 제어하다 보니까 계단처럼 제어가 돼요. 이해해 놓으세요. 계단은 층이라고 생각하고 제어가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제어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탁 이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네가 필요한 주파수하고 극수하고 전압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자, 전압, 주파수, 극수는 생략하고 주파수와 전압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전압과 주파수 있겠지. 요거를 반도체를 통해서 결정해요. 이 반도체를 결정된 것을 모터에 적용시킬 거야. 이걸 갖다 유식하게 인버터 제어라고 불러요. 인버터.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사이리스터부터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를 쓰면 또 문제점 안 생깁니까? 하면 고조파가 나와. 나중에 써볼게요. 문제는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전압 딱 세팅해서 모터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좀 필요로 하고 있냐는 거지. 그 부분들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책에 뭐라 적혀 있어요? 라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냐? 라면 여기 있는 측정량하고 조작량이 있어요. 우리 책 페이지로 보면 174페이지에 있어요. 수업 때 설명할 거지만 네가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조작을 했는데 측정은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원하는 만큼 제대로 제어가 안 되는 거지. 이 제어가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이 인버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면 근원에 원리에 쓸데없이 도달하거든요.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제어 방법들 위주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크게 비교를 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까지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하면 요 정도 보세요. 요 정도. 전압형과 전류형 정도의 인버터가 있더라. 정도만 파악하는 거. 그래서 답에 나온 형태에서 조금만 섞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컨버터, 인버터 뭐 이런 것들 막 쓸 건데 너무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됩니까? 하면 55점도 말 58점 정도 되면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인버터의 제어 개념도 모르면서 이런 거 막 쓰고 앉아 있으면 표가 나. 주된 개념만 이해하세요. 주된 개념만. 우리 책에 174페이지 보면 메뉴에 있다, 그죠? 기존 제어의 단점은 뭡니까? 기존 제어는 이렇게 생겼죠. 주파수 제어가. 그림이. 맞습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딱딱딱 끊기는 거.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극수 제어할 때는요. 요렇게 또 문제가 생겨요. 전압도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버터는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기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주로 어디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면 다시 봅시다.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 재현.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가 답의 방향성이 결정돼요. 자, 재현을 하는데 부속실 재현. 부속실 재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과합이지. 어떤 과합? 믿었었는데 배신 땡기는 과합을 얘기해요. 도대체 뭡니까? 야, 너 기존에 이런 거 들어봤니? 야,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딱 단 하나밖에 없어. 최초로예요, 최초. 뭐? 자동으로 차압도 비교해서 과압도 조절해주는 무슨 로봇 같은 펜이에요. 댐퍼. 너무 신기하잖아. 차압도 되고 과압도 되고. 이야, 대단하다. 근데 만든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지. 제가요, 눈을 가리진 않았지. 진짜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제가요, 이건 안 됩니다, 솔직히. 과압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A모씨 10몇 년 만에 뭐 무슨 신경 고백 뭐 이런 거지. 과압이 안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다 어그러지는 거지. 그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내 나라하고 좀 안다라고 하는 기술사들이 야, 충분히 한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하겠냐. 기존 거는 우리가 기준에 뭐라 적혀 있었지? 과압의 방지장치라는 게 있어. 방지장치. 여기서 대표적인 얘가 플랫 댐퍼예요. 이렇게. 얘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밖에 없어, 답이. 그 다음에, 팬 자체를 그냥 덜 나가게 만들거나 더 많이 나가게 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 제어 방식을 바꾸자는 거지. 얘는 기준에는 없어요. 자, 우리 설비에서 쓰고 있던 인버터 제어 써보자는 거지. 인버터 제어. 많이 필요할 때 회전을 많이 시키고, 부족하면 회전을 덜 시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선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풍량일 때 많은 정압이 나가고, 작아지면 줄이는 거. 되겠습니까? 저게 이제 인버터제의 핵심이에요. 배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압이 발생되면 어떤 문제점은 한 10가지 돼요. 과압이 나오면 나머지 층의 사람들은 탈출을 못해요. 문을 못 열어. 과압이라는 게 우리 리스크가 뭡니까? 110N은 무조건 넘어요. 문을 못 열고 나가게 만들어놔요. 그게 엄청 심각하다는 거지. 그걸 정리하자는 거예요. 되겠지요? 이렇게. ESS입니다. 통탄 ESS네. ESS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아직 미확정. ESS는 또 나오고요. 어저께 우리 그지 ESS가 여기가 배출 설비가 폭염 방출구에서 배출 설비로 바뀌어가지고 또 한 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일 거예요, 아마 거의. 그래서 ESS는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할게요. 아래 게 시미터들이 나왔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뭡니까? 하면 고민이 될 때가 ESS 유사한 설비도 있을 거라는 거지. ESS는 배경으로는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첫 번째는 뭘로 준비할까요? 라면 얘네들은 열 폭주 현상을 이해하세요. 열 폭주에 가담하는 가장 골치 아픈 놈이 리튬 이온이라는 성질이에요. 리튬 이온은 온도가 오르고 나면 즉시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응이 연쇄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터지고 옆에 놈 가열시켜 쏙 터지고 난리라는 거지. 그래서 열 폭주 현상. 그래서 해당되는 온도 게이지를 써서 60도 이상 되면 즉시 방열을 최고치로 해서 가열시켜놔야 돼요. 메커니즘을 좀 더 이해해 놓으세요. 그럼 얘네들을 리튬 이온 쓰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예를 한번 들까요? 전기자동차 쓰고 있지. 전기자동차 지하로 가잖아요. 지하에 뭐 충전소가 있대. 그럼 스프링클러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스프링클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스프링클러에서 살수 밀도라는 게 있는데 살수 밀도가 8 미만이에요. 많아봐야. 그럼 이거 안 꺼지잖아. 그래서 지금 ESS처럼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고민하면 얘를 좀 끌어올리자는 거지. 12.2로. 되겠습니까? 고민해보자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 어떤 교수님 말씀이 스프링클러 절대로 안 꺼지더라는 거지. 꺼진 사례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량의 주수라는 말만 써요. 얼만큼 물에 얼만큼 꺼진다는 게 아직 증명이 안 됐거든요. 하면 폭발해버려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수증기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개방 공간을 분명히 써야 되고 별도 공간을 써야 되는 이유가 폭발해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지하가 안 된단 말이지, 지하는. 어떻게 할 거야, 다량 주수. 그래서 화부에서는 가스계. 그래서 가스계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지금 데이터치들이. 그래서 고민하세요. 요 다음 부분에 요게 나온 거. 가스계. 얘는 화부에서 보는 형태에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면 되겠지. 우리의 실질적인 거 한번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죠? 주차장통. 그래서 답은 요까지 잘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배출 설비는 좀 추가로 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식은 잘 적었죠. 비상발전기는 이렇게 정리해서 봅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비상전원이 있고요. 첫 번째, 어떤 설비 대상이냐? 대상 파악해 주세요. 해당 설비 어떤 거냐 보고. 두 번째, 종류가 뭐가 있어? 종류에 너 심각하다고 ESS 들었어. 한번 고민해봐. 세 번째, 너 용량 어떻게 산정하냐? 용량 PG1부터 PG 호울 좋은 4까지는 있지만 현장은 항상 PG3를 써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되지.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했어요. 주의 문제점 세 가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죠? 식.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충전 방식. 충전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충전지가 있어요. 충전지. 축전지라고 하지. 축전지는 다시 이해하면 직류로 저장해요. 직류 저장합니다. 직류 저장해서 교류로 바꿔서 사용해요. 다시 메커니즘 이해된다. 그죠? AC를 DC로 바꿔서 저장하고 다시 AC로 바꿔서 사용한다를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해해서. 어떤 충전 방식이 있느냐? 쭉 다. 그죠? 네, 보급부 세균전 이렇게 있지. 그래서 부동 충전을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다. 우리 소방에서는 다 부동 충전을 쓰고 있어요. 자기 방전량만 보충할 수 있으면 세류 충전도 쓰고 있지. 이렇게 한번 그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축전지는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압 강화 감소 현상이에요. 설페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 관련된 있는 형태도 양념처럼 조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만큼 쓸 수가 있을까 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용어들도 있었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 답을 잘 적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축전지, 부동, 급속, 이거는 보통 부다, 그죠? 그 다음에 세, 균, 전 이렇게 돼서 요 세 가지. 도대체 얼마큼 저장할 수 있냐? 잔존량, 방전 심도까지 문제점 양념처럼 잘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7번이에요. 무통에 대상하고 종류 이렇게 돼서 뭐 잘 적으셨고 요거만 하면 양념처럼 써볼게요. 이렇게. 자, 종류 중에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현장 이렇게. 지하하고 지상 1층은 원래는 그죠? 뭐냐, 누설에서 지금 안테나로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라면 안테나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접속 단자를 없애고 이게 편의성을 높인 거야. 편의성. 소방관이 와가지고 접속 단자 찾고 앉는 거예요.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아무도 전달 안 해줘. 어딘지 몰라.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안테나 방식으로 다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 16층 이상은 거의 100% 안테나 방식이에요. 그 이유는요, 시공 편의 때문에 그래요. 케이블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사이는요, 이렇게 1층에서 우리가 말하는 15층까지는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 심의대 의견을 3개 층마다 하나씩 마다 한 개소 전개 강도 측정하고 있어요. 전개 강도 측정이란 말은 잘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나머지도 하지만 3개 층마다 하나 설치해 가지고 문제 없는지 보완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만 판단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누설 동축 케이블이냐 안테나는 한 15m, 30m에서 2배 정도에 대한 우리가 수신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1층은 한 60m 이상 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안테나, 1층 안테나는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표를 칠게요. 첫 번째. 기존에 대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되면 송수신에 문제는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기존. 얘네들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에 대한 얘네들을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문제점, 대책. 지금 무선통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수신 장비들이 문제가 없는지 그거 한번 보는 거 잘 한번 이해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두 번째. 얘네들은 주파수를 겸용으로 쓰고 있어요. FM 주파수 겸용으로 할 때 문제점 없니? 이렇게. 간혹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간혹 FM 주파수하고 같이. 그래서 주파수 약간 그 대역대가 달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8번 이제 접속단지 기준. 요거 바뀐 것들 찾으세요. 이렇게, 그죠? 요거. 기준 확정돼 있는 거. 요거 이제 안 넣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답에 이거 빠졌으면 안 돼요. 뭐 보라는 거지. 그게 이제 8번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217페이지 이렇게 보는 거. 25점짜리로 넘어가게 되면
하향식 피난구. 이건 뭐, 눈 감고도 달달달. 제가 뭐, 그죠? 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비교를 좀 해라. 상세 기준의 차이를 좀 해라. 특이사항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요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네, 요거. 그죠? 네, 관리 시스템으로 가느냐, 감시 제어반으로 가느냐. 개방 경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신호가, 그죠? 어디 쪽으로 갑니까? 그걸 한번. 저는 이제 우리 메커니즘은 다 잘 아니까 수업 시간 때 본 수업 때 한번 얘기할 텐데, 이제 아파트만 대상이 돼요. 아파트의 양방향이지. 이게 절차가 초창기에는 2계단이었고요. 계단 2개가 필요한 대상물에 대해서 조건을 건축법에서 갖고 오세요. 이게 1계단이 됩니다. 이 2계단을 옛날엔 복도식이라 불렀고요. 얘를 계단식이라고 불러요. 이 계단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뭘로 해결했습니까? 하면 발코니로 해결했어요. 발코니로. 발코니가 면제되죠. 발코니가 삭제되는 법이 나와요. 이래서 대피 공간이 생기고, 대피 공간. 발코니의 여러 많은 문제점 때문에, 그죠? 예. 문제로 인해서 하향식 피난구가 생겨요. 안정성 높인 거지. 피난구. 이게 답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민이 돼요. 이 하향식 피난구 자체가 방범, 또 뭐, 층간소음의 원인이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냥 문 열어줘요, 이렇게. 아무도 몰라, 근데. 그죠? 소방하는 사람은 알지. 열면 밑에 집 바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진짜 나쁜 짓. 층간소음 애미기고 있었으면 문 열고 내려가고 뭔 짓을, 끔찍하다, 그죠?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쇠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한번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좀 막을 거냐, 이렇게. 화재 발생으로 해야 연동으로 갈 거냐, 부분들. 그죠? 고민 한번 해두시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 잘 썼고요. Y델타 기동, 뭐, 가볍게. 이건 한번 해볼 거예요. Y를 델타로 바꿨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그죠? 그런 얘기하면, Y에 델타로 바꾸면,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져 있죠. 요 둘 사이에는 3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기동 전류를 줄이려고 하면, 전압이 줄어드는 거지. 전압. 그래서 이건 감전압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Y 델타를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나중에 가볍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도대체 모르겠다면 이 2개는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리액터하고 직입하고 Y 델타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림 한번 그려주고 이렇게. 잘했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ESS 123의 기출인데도 또 나와요. 또 나올 거니까 배경부터 다 출발 천천히. ESS는 열폭주 원인, 열폭주, 그 다음에 어떤 설비 뭐가 부족하더라,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 스프링클러 12.2L가 가능할까 이거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고민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4번의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최대 전송 효율.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떡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나가면 안 되고, 뭡니까? 라면, 해당 설비별로 전송 효율을 높이는 방식은 뭐뭐가 있는지를 풀어주고 나가는 거야. 그죠? 우리가 뭐뭐가 있습니까? 하면, 동축 케이블이 있을 거고, 노설 동축이 있을 거고, 안테나 등이 있을 거고, 기동, 분배기라든지 증폭기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뭐뭐가 있어야 되냐, 그레이딩을 적용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를 맞추는 거. 전압 정제 파비를 맞추는 거. 그죠? 기타 등등등이 있단 말이지. 이걸 어디에 어떻게 적재시키는 건지. 그걸 먼저 설명하고 풀어나가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 세 가지 형태가 어디에 대상이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게 전체 방향성이 좀 더 편리해져요.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설 동축 케이블용이다. 그죠?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 때는 그레이딩을 쓰고 특성 임피던스를 쓰고 전압 정제 파비를 확인해요. 이렇게. 그게 안테나 방식이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 잘했습니다. 그죠? 내용들은 엄청 알차게 잘해서 간략해 보이지만 선명하게 답이 잘 눈에 들어왔어요. 특성 임피던스 답 잘 썼고 기타 등등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네. 2페이지까지 했네. 그죠? 네. 그 뒤에 ESS는 좀 잊어주고 폭염방 출구 대신에 다른 게 바뀌었으니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8회 문제풀이를 너무 빨리 좀 마무리했어요. 그 쉬는 시간 조금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